자, 문제 31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에 2021년 말 현재 매출채권 잔액은 28만 5천원이고 순실현 가능 가치는 2만 5천원으로 추정된다. 정기말 현재 대손 충당금 잔액이 2만 1천원이며 단기에 대손 처리된 금액이 만원이다. 다음 중 기업에게 기준에 따라서 2011년 말 대손 상각과 관련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입니다. 이 문제는 제대로 공부 안 하면은 헷갈리게 만들었던 문제이긴 해요. 그 중에 순실현 가능 가치는 25만원으로 추정된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이 헷갈림이 돼요. 매출채권 잔액 곱하기 설정률이죠. 원래 대손을 설정할 때 12월 31일에 매출 채권, 그러니까 즉 기타 채권이죠. 또는 기타 채권도 해당이 돼요. 매출 채권 잔액에서 곱하기 설정률만큼 회계 처리를 하게 돼 있어요. 자, 이 문제에서 지금 금액을 보면은 금액이 안 맞아요. 금액이 안 맞아요. 답이 없을 거예요. 아마 순실현 가능 가치는 25만원이라는 얘기를 할 때 페이크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저가법에 해당이 되고 28만 5천원에서 1%만큼 설정을 해도 28,500원 이렇게 돼요. 근데 2%만큼 설정을 하면은 2배수가 되니까 5만 9천원, 아니다, 5만 7천원 정도 되겠죠. 5만 7천원에 현재 지금 11,000원만큼 뺀다고 해도 4만 6천원 이렇게 돼요. 그럼 이렇게 해도 답이 높고 28,500원을 해도 17,500원만큼 보충해야 되니까 금액상으로 따졌을 때는 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봐야 되냐? 이 문제는 지금 설정률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계 처리에 대한, 그러니까 즉 이 문제에서 2021년 말 대소상각과 관련된 회계 처리로 옳은 것만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금액 관계없이 회계 처리만 올바른 것만 찾으면 돼요. 근데 환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2번하고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대손 충당금 환입은요, 과다 계상하는 경우에는 대손상각비 계정 과목을 넣지는 않고요. 대손 충당금으로 해서 계정 과목으로 해가지고 회계 처리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대손 충당금 24,000원으로 해서 본래 계정 과목을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대손 상각비로 해가지고 회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추가 설정하는 경우에는 대손 충당금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회계 처리만 옳은 것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이 문제는 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요, 회계 처리를 올바르게 되어 있지 않은지만 잘 찾으시면 되는 문제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2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기초하여 3일이 단기 중 현금으로 지급한 보험료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자, 3일의 기초와 기말의 재무상태표에 추출한 자료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기초에 대한 선급 비용은 40만원, 기말에 50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요.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추출된 자료는 다음과 같답니다. 보험료는 55만원 돼 있어요. 잘못 적었죠. 25만원이죠. 자, 보험료는 55만원이에요. 이거는 단기예요. 근데 현금으로 지급한 보험료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물론 이거는 전기에 지급을 했기 때문에 단기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단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계산을 하냐 이거예요. 55만원에서 25만원만큼 빼냐? 그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40만원에서 55만원을 빼주냐? 그렇죠. 요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맞죠. 40만원에서 55만원을 먼저 빼줍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급한 거를 먼저 찾는 거예요. 현금으로 지급한 보험료를. 그러니까 55만원에서 25만원을 빼주는 거는 아니다. 왜냐? 55만원은 실질적으로 현금을 지급한 금액이니까.
그럼 단기에 현금으로 지급한 보험료를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자, 단기에는 55만원에 대한 보험료를 손익계산서에 추출한 자료라고 합니다. 55만원. 그 다음에 기초는 당연히 이제 작년에 돈을 줬겠죠. 그래서 기초에 대한 금액에 대한 40만원을 빼줍니다. 그럼 15만원이 되죠. 이 15만원에서 기말에 이연 금액이기 때문에 25만원만큼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한 보험료는 40만원. 그러니까 즉 3번으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기초는 작년에 지급한 거기 때문에 단기에서는 차감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말은 단기에서 이미 지급을 된 거기 때문에 포함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55만원은 단기에 해당하는 비용금액이 되고요. 실제로 돈 준 금액은 얼마냐면은 단기에 55만원에서 기초에 40만원만큼 빼줘요. 15만원. 그 다음에 기말에서 25만원만큼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금에 지급되어 있는 금액은 40만원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단기 순이익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1번 장기 차익금의 유동성 분류. 단기 순이익을 감소시키는 거래예요. 그러면 이 뜻은 뭐냐면은 비용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찾아라 이 뜻이에요. 자, 장기 차익금의 유동성 분류는요, 비용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유동성 장기 부채로 전환 분괴를 해주기 때문에 요거는 부채성 계정 과목이 돼요. 그래서 1번은 해당이 없고요. 자, 2번에 대한 얘기가 맞는 얘기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은 비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 매입 채무의 지급. 매입 채무는 부채성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요. 매출채권 회수는 당연히 자산에 대한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비용에 대한 얘기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 그래서 단기 순이익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가장 옳은 것은 이번에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 손실을 인식하는 이 비용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에서 손익계산서에 공시되는 정보가 아닌 거예요. 수익과 비용에 해당하는 존재하는 계정 과목이 있냐 없냐 요거예요. 없으면은 당연히 정보가 아니죠. 공시되는 정보가 아니죠. 그래서 있냐 없냐 그거를 찾는 거예요. 자, 손익계산서가 나타내는 보고 실체 기업의 명칭 많은 얘기예요. 회계 기간 동안 실제 납부한 법인세, 회계관리 이익은 문제가 이 전사회계 1, 2급 문제에서 한 번씩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기업회계 필기시험 기준보다 더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계관리 2급 치고는 조금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우리가 재무제표 작성할 때 법인세 비용 있죠.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해가지고 우리 법인세 비용 얼마인지 넣잖아요. 요거는 추산 금액이지 실제 금액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얘기를 하려면은 법인세법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얘기를 하자면은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6월 말 결산도 있고요. 12월 말 결산도 있어요. 회사마다 달라요. 6월 말에 결산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납부한 법인세는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내년 3월이나 단기 9월에 신고 납부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신고 납부를 할 때 신고 납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이 재무제표가 반드시 작성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납부해야 될 법인세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법인세 실제 금액에서
그 손익계산서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기 전에 이 재무제표부터 먼저 작성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거면은 차라리 법인세 비용을 제로로 만들겠어요. 나 같으면.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납부를 하는 형식이 돼요. 그래서 실제 납부하는 법인세가 아니고 추산한 법인세를 작성 공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얘기가 되고요. 3번은 회계기간 맞고요. 주당 순이익과 경상이익은요, 당기 순이익 밑에 주당 순이익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 대한 얘기도 맞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법인세는 실제 납부한 법인세가 아니고요, 추산 법인세다.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이 회계관리 2급 종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깊게는 설명을 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만 꼭 알아두세요. 회계기간 동안 법인세 비용에 측정되어 있는 손익계산서 상에 있는 것은 실제 금액이 아닌 추산 금액이라는 걸 꼭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 35번입니다. 자, 감사보고서에서 회사의 외부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게 되는데 이를 감사의견이라고 한다. 감사의견의 종류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시험 문제 나올 때 이 감사의견은요, 적정의견하고 한정의견이 제일 많이 나와요. 부적정의견이나 의견거절은 거의 안 나옵니다. 제 예상에서는 거의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한정의견이나 적정의견은 이 문제에서는요, 3일회계법인 주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감사 표명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회계관리에서만 문제가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별표. 자, 나옵니다. 무조건. 자,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는 위에 근거 문단에서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에 인하여 감사 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입수를 할 수가 없었대요. 이 뜻은 회계 처리를 약간 개판을 했다 이 뜻이에요. 개판을 처리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 맘대로 했다 이 뜻이에요. 지 맘대로. 감사 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할 수 없다 이 뜻은 네가 이 회계 처리를 네 맘대로 했다 이 뜻이에요. 시정을 하라고 했어도 난 내 맘대로 하겠다 이 뜻이에요. 네 고집대로 하겠다 이 뜻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감사 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라고 표명을 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35번의 답은 4번입니다. 의견 거절이에요. 거의 안 나오지만 한 번씩 나오는 문제, 의견 거절입니다. 제가 아까 아예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의견 거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자체가 의견 거절입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는요, 무조건 의견을 얘기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외부 감사 법인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공인회계사는 무조건 외부에서 회계 처리가 잘 돼 있는지 잘 안 돼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의견 거절했다는 이 뜻은 감사로 갔는데 네 맘대로 회계 처리하니까 나는 시정 요구를 하라고 했지만 더 이상 안 하더라.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마이웨이 식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의견 거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계 감사하는 사람들도 의견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거절을 시켜버려요. 아니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회계 처리를 개판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 라는 경우도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우리 회사는 감사 안 받으랍니다 이렇게 해서 완강하게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의견 거절이 있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도 학생회에서 감사 나왔는데 의견 자체를 아예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감사에 대해서 의견 거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다닌 학교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표지판에 붙이니까 회계학과 학생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니네들이 뭔데 의견 거절하냐고. 학생회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도 뭐 한때 그런 적도 사실 없지 않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4번 의견 거절로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대체로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적정의견, 한정의견 많이 나와서 그래요. 예. 자, 문제 36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아래와 같은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했다. 이러한 오류의 결과로 2024년에 유동부채와 부채 비율은 어떻게 왜곡 표시되냐 이겁니다. 자, 2024년 12월 31일에 외상으로 매입한 원재료를 2025년 1월 5일에 매입하는 것으로 회계 처리했다 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얘기를 하는 문제는요, 유동비율과 부채 비율 자체가 어떻게 왜곡 표시된다는 거예요. 근데 연도는 뭐냐, 2024년 거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유동비율은 원래는 외상 매입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잖아요. 외상 매입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요, 부채에 대한 금액이 증가하게 돼요. 외상 매입금을 회계 처리하는 금액은 부채 금액이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부채 비율은 원래 회계 처리를 하냐면요, 증가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현재는 누락된 상황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요,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25년에는 부채 비율이 증가합니다. 증가하고 2024년에는 부채 비율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부채 회계 처리 안 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2번과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정답은 1번 아니면 3번이 돼요. 그럼 유동비율은 어떻게 돼요?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에 있는 금액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부채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유동비율은 증가하게 되고요. 부채 비율은 2024년도에는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곡 표시되는 경우에는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2025년도에 대해서 묻는 문제라고 하면요, 부채 비율은 증가하고 유동 비율은 감소하게 되는 2025년도의 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2025년도 답을 물어보면 2번이고 2024년 걸 물어보면 3번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자, 37번입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입니다. 자, 1번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비교를 통해 회사의 단기적인 지급 능력을 파악해 볼 수 있다. 맞는 얘기가 아니죠. 왜 아니죠? 그렇죠.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는요, 자산하고 부채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소재가 돼요. 근데 자산과 부채에 대한 파악은요, 재무상태표에서 봐야 되지, 손익계산서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2020년도 회계관리 2급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물론 문제만 조금 다르게 해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답은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은 1번이 됩니다. 어디서 파악하냐? 재무상태표에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2번, 3번, 4번은 다 맞는 얘기죠. 근데 안 읽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를 전기에 비교해 봄으로써 증감 내역을 통해 판관비의 추이에 대해 분석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판관비 자체가 비용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해당이 됩니다. 3번 매출에서 발생된 수익과 단계별 비용을 비용해 봄으로써 이익을 비교해 볼 수가 있다. 수익하고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할 수가 있죠. 이건 맞는 얘기가 돼요. 3번 매출 증가율을 통해 영업활동이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다. 매출 증가율 자체가 수익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8번입니다. 자, 주식회사 3일에 2021년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3일에 영업이익률을 계산하면 얼마냐 입니다. 이 영업이익률은요, 이게 순매출액에서 승매출액에서 영업이익만큼 나눠주면 돼요. 이게 영업이익률이에요. 물론 신문에서 많이 나오죠. 예, 삼성에 대한 1분기에 대한 영업이익은 얼마, 뭐 다른 대기업에 대한 영업이익은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영업이익률도 한 번씩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총매출액에 비례를 해서 영업이익률도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업이익부터 먼저 찾아야 되겠죠. 영업이익은 법인세 비용에 관계없이 판매비와 관리비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원가와 판관비를 빼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200만원. 200만원이 되고요. 순매출액은 400만원이고요. 영업이익은 200만원이기 때문에 얼마냐? 예, 50%에 해당하는 영업이익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예, 2번 50%입니다. 자, 다음 중 기업의 재무적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재무 비율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재무 비율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유동 비율, 당좌 비율, 부채 비율은요, 재무적 안정성을 판단하죠. 유동 비율이 높다 이 뜻은 재산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고, 당좌 비율이 높다는 이 뜻은 돈 회수하기가 엄청 빠르다 이 뜻이고, 부채 비율이 낮다는 이 뜻은 돈 갚는데 충분한 자금이 있다는 거. 부채 비율이 높다는 거는 이제 그 회사가 조금 어렵다라는 판단을 또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매출액 순이익은요, 재무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재무적인 상황은 판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매출액은 얼마냐면은 약간 회사의 실적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무적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재무 비율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4번에 해당하는 매출액 순이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40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에 단기 재고자산 회전율은 3.2회, 매출채권 회전율은 4.5회다. 다음 중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정답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은 3번이 정답이 되고요. 그에 따른 문제를 한번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매출액은요, 평균 매출채권을 나눠서 매출채권 회전율을 계산한다. 맞는 얘기예요. 평균 매출채권이라는 뜻은 기초에 있는 매출채권 금액과 기말에 있는 매출채권 금액을 평균 금액을 나눠버려요. 평균 금액을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매출액 나누기, 그러니까 즉 기초 매출채권 더하기 기말 매출채권에 대해서 나누기 이만큼 나눠버려요. 그러면은 회전율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3.22로 나온다는 이 뜻은 돈 갚는 이 속도가 3.22가 된다는 분이에요. 판매한 율이 3.22가 된다 이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매출원가를 평균 재고자산 나누어서 재고자산 회전율을 계산한다. 맞는 얘기예요. 평균 자산을 나누면은 기초 재고하고요, 기말 재고를 더해가지고 나누기 2를 해버립니다. 그에 따라서 재고자산 회전율을 계산을 해버려요. 그럼 재고자산 회전율을 계산한다는 이 뜻은 그만큼 판매가 잘 되고 있냐 잘 안 되고 있냐 그거를 보는 거죠. 재고자산 회전율. 그러면 3.22라고 이 뜻은 그러니까 판매를 하는데 회전율이 3.2번 정도 이렇게 돌아간다 이 뜻이에요. 이게 상당히 잘 돌아가고 있다 이 뜻이에요. 매출채권 회전율도 4.5회가 된다는 거는 이게 엄청 잘 돌아가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 답은 3번이 왜 답이 안 되냐면요, 재고자산 회전율이 4.5회가 되잖아요. 재고자산 회전율이 4.5회로 증가했다는 이 뜻은 진부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회전율이 그게 잘 된다 이 뜻은 식당 같은 경우에 보면은 테이블이 막 10개가 있는데 사람은 막 한 100명씩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치우고 음식도 빨리 주고 그다음 빨리 먹고 그 다음 사람 또 기다리니까 빨리 주고, 그게 바로 이제 회전율을 의미를 하죠. 그 회전율이 잘 돌아가고 있다 이 뜻은 진부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진부화라는 이 뜻은요, 녹이 쓸어가거나 아니면은 오래돼서 판매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후화돼서 판매가 안 되는 경우, 그걸 진부화를 의미를 하거든요. 근데 이 진부화를 이렇게 따지면요, 회전율이 4.5회가 되면 안 돼요. 뭐 2회, 뭐 1.8회, 뭐 1회 이렇게 되면 완전 회사 망합니다. 이거는 망한 정도는 아니죠. 회사가 안 돌아가죠. 그만큼. 그럼 4.5회로 증가했다는 이 뜻은 음식이 계속 오고, 음식이 계속 빠지고, 사람은 계속 들어오고, 음식 계속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회전율이 가장 크게 올라간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은 사람은 없고 음식이 안 돌아간다고 하면은 그만큼 회전율이 낮다는 거죠. 회전율이 낮다는 것 자체에서 오래된 거기 때문에 진부화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돼요. 그런데 잘 돌아간다는 이 뜻은 진부화가 높아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진부화가 가장 낮다는 의미를 판단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렇게 돼요. 재고자산 회전율이 4.5회로 증가하면요, 그만큼 판매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진부화 현상은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감소를 했다고 하면은 그만큼 진부화 현상도 없지 않아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판단해 주셔야지 맞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같은 경우는요, 매출 채권 회전율이 2.2회로 감소했답니다. 이거는 엄청 그거예요. 매출 채권 회전율이 4.5회라는 이 뜻은 돈 수급이 잘 된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2.2회로 감소했다는 이 뜻은 돈 수급이 상당히 늦어졌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돈 받을 수 있는 이제 낮아지고, 그만큼 회사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돈 좀 빨리 주세요라는 독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2회로 감소를 해버렸다라고 하면요, 당연히 대손 가능성도 높게 보셔야 돼요. 4번에 대한 얘기도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3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38번부터 40번 문제까지는요, 그 재무 분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회계관리 2급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무 분석은 이거 한번 배우면 재밌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한번 꼭 공부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 재무 분석이 이 실제 격리라든지 회계팀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 매출채권 회전율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서 꼭 배워보시면 꼭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19년 회계관리 2급 문제는 여기까지 끝입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정답이고요. 정답에 대해서 혹시나 제가 틀린 부분이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아마 거의 없다고 보는데 아마 틀린 부분도 아마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나머지는 뭐 편집하면서 이렇게 볼 거니까 아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회계관리 2급은 현재 2020년도 분이 지금 올라와져 있는데 2020년 분은 이제 지금 자금이 좀 심합니다. 왜냐면 에어컨 이동식 에어컨이 좀 소리가 좀 크기 때문에 최대한 잡음을 없앴긴 한데 좀 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회계관리 2급도 블로그를 하다가 최근에 유튜브로 해가지고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 문제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올라온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업로드를 하게 되고요. 혹시나 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뭐 조치가 오겠죠. 그거에 대해서도 따로 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로그에 올린 거 보니까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 보니까 유튜브에 올려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봐요. 물론 기출이 이제 공개된 문제이기 때문에 1년에 딱 한 번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50선 문제를 해가지고 많이 푸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올린 것만 풀이 해설을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해서 문제 유형을 꼭 잘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원래 종초에 원래 회계관리 문제를 올립니다. 근데 이번 연도에서는 거의 상반기 거의 다 돼서 올렸어요. 그래서 유튜브도 거의 상반기 거의 다 돼서 진행을 했고,
그 2019년 문제는 하반기를 통해서 아마 2019년 문제도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은 여기까지 하고요. 회계관리 1급은 사실 시간이 남는 날에 그 유튜브 진행을 합니다. 이미 블로그는 다 올라와져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서 이제 참고를 하셔서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40번 문제까지 모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